안녕하십니까, 송유한입니다. 오늘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전 근대사 파트에서는 근대사 파트의 30년대 이후 무장 독립운동의 어떤 변화와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워하는, 교과서 범위에서는 아주 난이도를 어려워하는 이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을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될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은요, 제가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배경과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결과, 이런 순서를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운동이긴 한데 어떤 사회적 움직임인데 동학 농민들이 주도한 이 운동에 대해서 명칭에서부터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10쪽에 보시면은 110쪽에는 농민들의 어떤 당시 삶과 동학 교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도 정치의 혼란을 그대로 몸으로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농민들이었습니다. 이 농민들은요, 이 당시에 이런 세도 정치에 의한 매관 매직, 그러니까 지방관들이 관직을 사서 그 지방관으로 부임하고, 당연히 관직을 샀기 때문에 이 자기가 봤던 손실을 농민들을 수탈해서 이제 메꾸는 그런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같은 피해도 백성들이 겪고 있는 피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이후 등장한 열강, 서양 열강의 등장에 따라가지고 이 열강이 우리나라 국내 상권을 침탈하게 되죠. 국내 상권을 침탈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상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이 서양 열강들이 곡물을 자기 나라로 수출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나마도 먹어야 될,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곡식 같은 것들이 되게 비싸지게 되면서 민생 경제가 점점 불안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교단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9세기 당시에는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망해버렸으면 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그런 소문이라든지 각종 예언이라든지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되게 막 이제 횡행하고 있었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어수선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 같은 게 되게 막 떠들고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인기를 얻었던 종교가 바로 서학, 그러니까 서양에서부터 들어온 이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밑에 신자들은 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또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퍼져나갔던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19세기 특히 우리 조선처럼 어수선한 데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믿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종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서학이 막 퍼져나가고 할 때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참 아닌데 못마땅해하고 백성들이 되게 딱하기도 하고 내가 좀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동학의 교주인 최재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재우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동학을 창시하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서양의 종교, 어떤 사악한 종교인 서학을 내가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종교를 창시하게 되고, 이 종교를 창시하는, 그래서 이름이 동학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학이라는 명칭에 더해가지고 종교에다가 기존의 우리 전통인 유학이라든지 불교, 도교 같은 사상들을 섞어서 뭔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학마저도 서학의 어떤 흐름, 당시 19세기의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이 최재우라는 사람의 출신부터가 경주 지역의 양반이었는데 다만 이 사람의 양반 신분은 양반이긴 하지만 몰락한 양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회 변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경제 성장, 그리고 나는 양반이긴 하지만 몰락해서 뭐라 백성한테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재우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하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나 하늘 같은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최재우의 동학도 서학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최재우의 동학은 당시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같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정부는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사회는 유학을 바탕으로 한 신분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나라였기 때문에 동학이든 서학이든 이런 평등 사상을 가진 종교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60년에 동학 사상을 퍼뜨리던 최재우는 불과 4년 만에 체포되어서 어떤 세상을 현혹시키고 이런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은 마찬가지로 서학 역시나 이런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치세 아래에서 탄압받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던 시기도 했죠. 아무튼 이 시기 탄압을 받은 동학 교도들은 최재우의 처형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숨어서 역적으로 몰리니까요.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약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막 하는 시기, 그 어수선한 시기에 동학 교도들은 이제 자신들에 대한 탄압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다시 이런 조직을 복구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요런 시기에 동학의 2대 교주로서 동학의 어떤 교단을 복구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최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시영은 포적제라는 조직망을 활용해가지고 일종의 뭐 비상연락망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학 교도들끼리, 교단원들끼리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조직망을 구성해가지고 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조직원들을, 기존의 어떤 교단원들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조직의 규모를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신규 교원들, 그러니까 신규 교인들을 모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한테 동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알리고 쉽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경전을 전비해서 확산시키기도 하죠. 이런 최시영의 노력에 더해가지고 당시 조선 시기는 우리가 이제 1886년 프랑스하고 수교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 같은 나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20년 전 이미 병인양요로 한번 우리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을 했을 때 프랑스와 우리가 싸웠던 이유가 바로 이 병인 박해, 천주교도 탄압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프랑스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86년에 우리와 프랑스가 이제 수교를 다시 체결할 때에는 너네 그래서 이번에는 천주교를 허락해 줄 거니 안 해줄 거니 라고 해서 이 수교가 좀 오래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 끝에 86년에 수교가 체결되게 되면서 암묵적으로 천주교가 인정되게 되었고요. 이런 천주교가 수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동학 교도들은 왜 쟤네도 평등 사상을 강조해서 탄압받았고 우리도 탄압받았는데 어느새 쟤네들은 허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탄압받아야 되는가 하는 불만, 그리고 그런 강한 불만을 바깥으로 표출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떤 조직의 규모의 확대에 더해서 이런 목소리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게 80년대 말 동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892년, 93년 무렵에는 이런 동학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에다가 우리 동학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 전라북도 삼례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복궁, 서울이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충청도의 보온이란 지역, 이런 지역들을 몰려다니면서 우리 동학 교도를 합법화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벌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요구를 우리는 이 당시에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조 신원 운동은 우리 종교 조상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운동인데 이 종교의 조상님이 누굽니까? 그렇죠. 최재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하는 운동, 곧 동학에 대해 가지고 인정해달라, 우리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학 교도들이 사실상 이제 막 끌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의 열망과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끌어오르는 동학 교도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선 정부가 좀 더 길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물이 막 끌어 넘치면서 이제 큰 혼란이 일어났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1894년에 발생하는 동학 농민운동은 바로 이런 동학 교도들의 불만과 당시 농민들, 당시 사회의 어떤 혼란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이 조선 정부에 의해 가지고 결국 터지고 말게 될 겁니다. 우리는 1891년 1월 달에 이 우리 지도상에 나와 있는 112쪽 지도상에 나와 있는 고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부에는 당시 이제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있었는데 이 군수는 그야말로 탐관오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수탈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관리의 전형이었습니다. 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뭐 자기 아버지,
아버지의 공로를 기린다는 명목으로 백성들한테 막 돈을 걷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삥 뜯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동법 목적으로 이제 걷어야 되는 쌀 대신에 돈으로 받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 돈으로 저렴한,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쌀을 사고 그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또 챙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보였던 그 비리, 부정부패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만석보 축조라고 하는 사건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만석보는 쉽게 말해서 이제 만석 저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저수지를 크게 쌓아가지고 쉽게 말해 요즘 같으면은 우리 고부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원치 않지만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저수지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당시 저수지 공사에 강제 동원을 하면서 야 너네 좀만 열심히 해봐.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저수지 이용료를 조금 이제 안 받겠다,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않겠다는 그런 혜택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게 되죠. 그리고 93년 공사가 끝났을 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기였죠.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항의하러 왔던 당시 이제 농민 대표, 마을 대표가 있었는데 이 마을 대표를 가혹하게 때려가지고 이제 맞은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찾아갔다가 얻어맞아 죽은 인물이 이 바로 동학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었던 전봉준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동학이었던 우두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마을 내에서도 꽤나 큰 영향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하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연락망 닿는 포접제 같은 걸로 연락이 닿는 동학 교도들을 모아가지고 조방급 전원을 때려 죽입시다 하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게 94년 1월 달에 발생하는 고부 봉기라는 사건입니다. 이 고부 봉기가 일어난 뒤에 이제 당연히 조병갑은 살아남으려고 도망을 가버렸고 관청은 농민들한테, 분노한 농민들한테 점령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보통 반란하면은 이제 무조건 그 반란 일어난 지역 완전히 다 때려 죽이고 막 칼로 숙청을 하고 한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정부에서 안핵사라고 하는 어떤 진상조사 담당관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일부 처벌할 건 처벌하지만서도 또 이제 시정할 거는 시정하게끔 해서 고치게끔 해가지고 좋게 잘 마무리하는 게 당시 어떤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 당시 파견됐던 안핵사라는 사람, 이용태라는 사람이 안핵사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강경하게 어떤 융통성 없이 동학 교도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진압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역적으로 몰려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든 동학 교도들은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라면 뭔가 한바탕 뒤엎어버리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획적인 움직임을 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그 고부 인근에 백산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막 운집시켜요.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부터는 우발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계획적인 움직임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강령,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구호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3월 달에 발표되는 백산 강령인데요. 이 강령에서는 이제 당시 이제 뭐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자 이런 구호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당시 뭐 충효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들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호로서 보국 안민, 그러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보호하자라든지, 제폭구민, 폭정을 제어하고 백성들을 구하자라든지 이런 구호들이 막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우리 정말 품성이 나쁜 사람이 일어난 반란이 아니라 이거 정말 억울해서 일으킨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백산 강령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이 전라도, 충청도, 이 서해안 일대를 이렇게 하나둘씩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데, 공격하는 과정에서 4월 달에 이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지역에 있던 관청에 있던 관군들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관군이 무너진 사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조선 정부에서는 이거 큰일이구나, 전라도가 넘어가면은 우리 곡식이 생산된 지역이 다 넘어간다,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군대를 보내요. 일종의 특수부대죠. 그런 정부군을 보냈는데 이 정부군마저도 당시 황룡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격파당하고 말이다. 큰일 난 거죠. 나라에서 나름대로 최정예 부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마저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힘으로 안 되니 한편으로는 동학
교도들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조선 말에 가면 참 이렇게 딱하고 안타까운 행동인데, 자꾸 우리 힘이 없으면 어디 외국에다가 남의 집에다가 막 자꾸 손 빌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동학 교도들에게 협상을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의 도움받고 우리에게 군대를 파병해 주는데, 문제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미 이 당시 청과 일본 사이에는 그들끼리 약속 하나가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이징 옆에, 지금의 베이징 옆에 텐진이라는 도시에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전시관 갑신정변 때 말씀을 드렸던 텐진 조약이라는 조약이었던 거예요. 이 85년의 텐진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서로 둘 다 군대를 철수하자는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 다음에 군대를 또 보낼 일이 있다면 그때는 서로에게 알려주고 군대를 보내자라는 약속을 했던 게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일본까지, 그러니까 청나라가 일본에다가 우리 군대 보낼게 하고 알리니까 일본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조선인을 보호해야지 라는 명분으로 덩달아 군대를 보낸 거죠. 이 양국의 군대가 둘 다 파견되니까 조선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일본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야,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서둘러서 이 동학 교도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버리고 일본을 내보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동학 교도들도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일본보단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눈치가 맞아가지고 빠른 협상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이미 동학 교도들은 전주성이라고 하는 전라도의 최대 도시를 점령한 상황이었는데, 이곳에서 동학 교도들과 이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전주에서 화해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주 화약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제 교정청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정치 문제들, 정치 폐단을 고쳐 나가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다음 동학에서는 이제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 집강소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 집강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 주민센터 같은 거로 볼 수 있는데, 이 동학 교도들이 대부분 전라도, 충청도를 막 장악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지방관들은 살려면 막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지방 행정이 운영되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동학 교도들이 이제 행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내에서 그들이 말하던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게 집강소라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동학 교도들은 폐정개혁안이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개혁안에 따라 가지고 정치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데, 그 폐정개혁안의 내용 잠깐 보시게 되면요, 1조부터 12조까지 우리 교과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1조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도 친구끼리 싸우게 되면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먼저 화해하고 싸우지 말자는 얘기를 해야겠죠. 동학 교도들은 정부와 화해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얘기가 1조에 들어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3, 4조는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 탐관오리들에 대해 가지고 처단한다든지, 아니면 횡포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에 대해서 처단한다든지, 아니면 당시 이제 불량한 유생들에 대해 가지고 처단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부호나 탐관오리나 아니면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양반 신분입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군은 대체로 농민, 그러니까 상민 신분입니다. 이 상민 신분이 양반들을 처단한다는 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폐정개혁안 2, 3, 4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5번부터의 내용 보시면요, 5번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노비 문서를 소각하게 해주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동학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동학에서도 이들을 위한 법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면서 노비 문서를 소각하자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비 외에도 다른 천인들도 다 이제 차별을 없애주자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6조에는 평양갓이라고 하는, 백정이 쓰는 갓을 없애주자고 하는데, 이 평양갓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양반들이 쓰는 검정 색깔의 그 갓이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갓이 있습니다. 이 갓이 사실은 이제 신분차별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이제 백정들은 그런 평양갓, 노란색 갓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부상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목화 같은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닌다든지 했는데, 이거를 없애자, 곧 신분차별을 없애자는 강력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에 대해서도 당시 조선 유교 사회에서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이
일찍 남편의 여인 어떤 과부들도 대단한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이 과부들에 대해서도 개가 그러니까 집을 고친다, 곧 다시 말하면 재혼을 하게 해준다, 예, 요런 거를 허용해주게 되면서 이제 어떤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이나 이제 11, 12번을 보시게 되면요. 8번에서는 무명 잡세,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각종 잡다한 세금을 없애주자고 얘기합니다. 당시 조병학 같은 그런 부패한 지방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물린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근거 있는 세금들만 내게끔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백성들의 그 경제 문제와 연관해가지고 공채, 사채, 그러니까 나라에 진 빚과 개인들끼리 진 빚을 전부 탕감해주자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농민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급격하게 타협을 해준 이유가 바로 일본 때문이지 않습니까? 일본 때문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조에 보시면은 이제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도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이 동학교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대충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합의를 통해 가지고 동학 농민운동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합의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내보내려고 했던 일본군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일본군은 이 당시에 애초부터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들어온 게 일본 군대였습니다. 일본 군대는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 힘을 키운 다음에, 군사력을 키운 다음에 이 1894년 어떤 빌미가 만들어진 김에 우리가 조선에 대해 가지고 청나라랑 나눠 갔든 싸우든 이제 확실하게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 뭐 전주 하약을 맺고 교정청을 만들어서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라고요?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일본은 강제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이제 그 이틀 뒤에는 청나라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을 벌이게 될 거고요. 또 그 이틀 뒤에는 이제 우리의 조선의 근대식 개혁인 갑오 개혁을 강제로 주도해가지고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개혁을 이뤄 나가게 될 겁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조선이 자기 몫을 내는 게 아니라 일본에 이렇게 목덜미가 잡혀가지고 일본에 따라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갑오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린 거 하고요. 일단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이 당시 화해한 이후에 이러면 일본이 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네들 고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심상치 않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9월 달이 되면 다시 이들이 하나 둘씩 모이시합니다. 동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력적으로 볼 때 당시 이제 큰 세력이 남접이라고 하는 세력과 북접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접에 되게 우두머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전봉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다음 북접의 우두머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나중에 동학을 천도교로 바꾼 인물인 손병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남접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과격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우리 조선 정부를 갈아엎어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뜻을 쟁취해야 된다고 보는 게 남접이었고요. 북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해당합니다. 동학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교의 자유를 얻자라고 하는 게 북접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1차 동학농민운동은 그런 남접 위주의 동학농민운동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게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막 들쑤시고 다니니까 이 남접이든 북접이든 뭉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 무렵에는 동학이라면 남접, 북접 상관없이 다 모여가지고 거대한 집단을 이루게 되고 무려 20만에 이르는 동학 농민군이 이제 일본군에 맞서기 해가지고 북상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몇 번의 전투 끝에 11월이 되면은 이 우금치라고 하는, 지금의 공주 논산 일대에 있는 우금치라고 하는 고개에서 일본군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동학농민군이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일본군은 당시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동학농민군은 우리가 군대라고 불러줘서 그렇지 그냥 농민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라고 해봤자 집에서 가지고 온 쟁기나 낫이나 뭐 죽창, 아니면은 조금 탈취해온 관청에서 탈취한 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나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화력 싸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11월 달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동학군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흩어지고 그 중에 지도자들은 여기저기서 체포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될 겁니다. 1차에 비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 명백히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항일 의식을 보여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운동이 이제 결국에 그해 연말에 전봉준 같은 인물들이 체포되고 머지않아 처형되고 하면서 이제 운동의 종료를 알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이 결과라고 얘기하자면 실패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전해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조선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인 이 농민들, 백성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겪어왔던, 조선사회에서 겪어왔던 각종 수탈, 어떤 정부의 연 수탈이라든지 아니면 서양 세력의 어떤 수탈 같은 이 참상을 잘 드러내는 면에서도 이 운동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청나라는 안 되지만 일본은 괜찮아 라는 좀 애매한 스탠스로, 자세로 이제 운동을 했는 거에 비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청나라도 일본도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자주적인 태도, 외세 의존적이지 않은 태도를 볼 때 그 점에서 되게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운동의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갑오개혁이나 이런 데 일부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동학농민운동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한 운동이고, 그리고 이 운동을 했던 농민들이 어떤 근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근대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방법을 알고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운동을 했는데 그 방향이 묘하게 근대화의 방향과 맞아 떨어졌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근대화의 어떤 목표를 제대로 제공한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동학농민운동, 이 운동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해오던 왕과 신하들, 몇몇 어떤 개화파 관료들의 어떤 모습이나 보수파 관료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